한 편의 첩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이 북한 공작원 여성 2명에게 독극물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라진 여성들이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사큐에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김정남 피살 사건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명도 교수님 모셨는데요. 먼저 이 두 여성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여성. 임무를 완성을 하고 자결을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원들에게 제거가 된 걸까요? 만약에 시체로 발견됐다고 한다면 아마 자결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칼기 폭파범이었던 김연희가 자살을 하려고 독극물을 마셨다 자살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만천하의 북한 성이나 다 밝혀졌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번에도 자포가 두 여성들이 자살하지 않고 체포됐다면 예. 북한 서행으로 밝혀질 때 북한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 의회에서 테러 지원국 명단으로 다시 재지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원국이 아니라 테러 국가로 지정될 수가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제3국의 공항에서 김정남이지만 일단 테러로 암살을 했기 때문에 예. 테러 국가로 지명되는 확률이 많고 또 그 비난을 김정은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실제 죽은 것이 맞다면 철저하게 임무를 줘가지고 자살까지도 즉시 체포되기 자기네가 수사망이 좁혀서 자살인 것이 아니고 너는 이거 임무를 수행하고 바로 자포가라는 임무를 받고 들어왔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결은 그녀들의 숙명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신은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일단 CCTV에 포착된 이 두 젊은 여성들 보면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그냥 평범한 여행객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김정남 굉장히 체격이 좋잖아요. 이왕이면 신체 건장한 남성 요원을 투입을 하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 젊은 여성들이었을까요?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화죠. 그리고 예. 또 김정남처럼 덩치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힘이 세다고 하는 것도 일반화예요. 저런 젊은 여성들은 굉장히 혹독한 그런 특수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체격하고는 관계없는 거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김정남이 어떤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군대도 안 갔다 왔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계심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대응을 했을 때와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대응을 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능력입니다. 따라서 김정남이 또 여자를 좋아한다는 그런 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성 편견이 있다고 하죠. 20대의 젊은 여성이 다가왔을 때의 자신의 마음가짐과 건장한 그런 청년들이 남성들이 쑥 다가올 때의 어떤 경계심은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런 것을 노렸지 않냐 생각을 하고 저 젊은 여성들은 제가 아까 치마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니까 사실은 덩치가 작은 여성은 아닌 것 같아요. 북한 여성들 우리가 생각하면 다 이제 작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키가 큰 것 같아요. 네, 북한 여성치고는 꽤 키가 크고요. 저 정도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여자일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건장한 체격의 그런 여성이다. 아니, 여장을 한 남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할 수 없죠. 물론 지금 이제 시체가 발견되어서 여성으로 경찰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겠지만 곧이어서 만약에 이게 오리무중이라면 저 상태가 요즘 트랜스젠더들도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자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을 만큼 덩치가 크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남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꽤 북한 여성치고는 덩치가 있는 그런 여성이 작업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성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발육 상태가 좋은 여성들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남성일, 여자로 위장을 한 남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신범철 박사님 모셨는데요. 지금 홍콩 매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암살을 한 여성들이 지금 국적이 베트남이다. 베트남 국적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인지 아니면 위장한 이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에게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 이게 해외 작전의 오퍼레이션하는 정보 요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여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베트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북한 쪽의 정보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연희 씨. 바로 이번 사건에서 김연희 씨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김연희 씨의 육성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으로 폭파하고 스위치를 동작시켰습니다. 폭파범 김연희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만당하고 살아온 데 대한 배신감에 통분하면서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당시 대단했었죠. 자, 이번에 시체로 발견된 2명의 여성 역시 제2의 김연희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 교수님, 네. 결국에 김정남은 저러한 미인계에 당했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괜찮을까요? 이제 우리 신 대표님이 말씀했는데 이제 공감하는 것이 경계심을 풀기 때문에 여성들이 다가와서 말을 문의하는 것처럼 같은 이제 동양인들 아니에요? 또 같은 또 우리 한국말을 썼을 겁니다. 뭐 길 문의하는 것처럼 슬쩍 다가와 가지고 문의한다면 경계심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훈련 받지 않아도 뭐 스프레이 뿌린다든가 독침을 하찌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베트남 국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김연희 씨도 일본 국적을 위장해가지고 그 세탁했잖아요. 아, 맞아요. 일본 국적으로 세탁해가지고 가짜 마요미. 여권을 가지고. 예. 그런데 그 마요미가 실제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일본이 고조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신상을 다 해가지고 여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듯이 아마 베트남에서 여권 하나 만드는 거는 진짜 여권 만드는 거 사진만 바꿔 있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들이 자기 여권을 서재하고 북한 여권을 서재하고 들어가 가지고 테러하고 그 자기가 누구라는 걸 노출시킬 이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국적을 가지던 미얀마 국적을 가지던 예. 거기에 가가지고 국적을 그 여권을 하나 만들어 진짜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예. 아마 그 말레이시아라는 건 동남아시아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테러를 하고 자살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저기가 지금 공항 셀프 발권기 앞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김정남은 자기는 이제 영어도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도 꽤 하고 혼자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셀프 발권을 합니다. 편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익숙한 느낌의 어떤 동양 여자들이 다가와서 영어로 예를 들어서 이 셀프 발권기 좀 발권하는 방법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한국 여자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왠지 좀 친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북조선에서 온 거 아닐까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또는 그런 아주 경계심을 풀고 이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셀프 발권을 도와주다가 당했을 수도 있고 아하. 그런 예. 굉장히 지금 번잡한 즉 공항 3층인데 굉장히 번잡한 곳이라고 해요. 예. 그렇다는 것은 결국 완전히 방심을 한 상태에서 당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예.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급작스럽게 벌어지고 한 창졸지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든지 비명을 지른다든지 이런 일도 지금 있었다는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조용히 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그것은 김정남은 완전히 경계를 풀었다. 그래서 아마도 뭔가 셀프 발권한 걸 도와주는 척하면서 당했지 않냐, 뭐 그렇게 예. 추리할 수 있겠습니다. 강 교수님, 네. 저 여성들 일종의 뭐 인간 병기잖아요. 어떠한 소녀들을 선발을 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저러한 인간 병기가 되나요? 이제 고등중학교 북한에서는 6년제인데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거기서 이제 권장하고 체격이 좋고 인물도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약 한 5, 6년 동안 훈련을 줍니다. 네. 그런데 살인, 병기를 저렇게 테러와 암살 쪽으로 가는 여자들이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이제 뭐 포섭이라든가 좀 엘리트 계층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 죽이고 테러하는 저와 또 그 포섭하는 공작 이게 다 서로 다른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테러와 암살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찰청국에 저런 특선을 받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기. 전문 테러와 암살을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훈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연희 씨가 자기도 뭐 일반 남자 5명, 6명을 거뜬히 해제킬 수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만큼 뭐 격술이라든가 뭐 이자 그런 훈련을 다 받기 때문에 뭐 김정남이 하나 제거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만큼 훈련을 철저히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신 박사님,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김정은은 왜 이복형인 김정남을 제거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남아있는 좀 불안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도전자가 될 수 있는 그 이복형을 제거한 거. 두 번째는 김정남 자체가 자기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까 망명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 최근에 태영호 공사가 망명한 이후에 북한에게 주어지는 충격이 크잖아요. 예. 다른 소리를 하고 북한의 실체를 알리고 그것도 국제적으로. 김정남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 해서 미리 제거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김정남 케이스를 갖다가 모범 사례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지금 북한이 탈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줄어드는 추세가 작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나와 있고 외교관이라든가 조금 더 고위직들이 이렇게 망명을 하고 있으니까 탈북을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김정남을 제거함으로써 완전히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언론 보도엔 잘 안 나오는데 딱 1년 전에 정확하게 1년 전에 김정은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남 테러 역량을 총집결해라. 찾아보면 2월 18일 딱 1년 전인데 예. 그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강 교수님, 네. 지금 김정남의 동선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요. 지난 6일 마카오에서 말레이시아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체류를 하고 다시 마카오로 가려다가 지금 변을 당했는데요. 예. 김정남, 왜 마카오와 말레이시아를 이렇게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말레이시아도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제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특히 뭐 말레이시아만 여러 번 간 거 아니고 뭐 싱가포르도 가고 여러 나라들 동남아시아 나라들 돌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말레이시아는 저도 여러 차례 가보았지만 치안이 상당히 안정돼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깨끗한 게 말레이시아가 아닌가. 예. 그리고 켄팅이라는 카지노가 굉장히 라스베가스 같은 카지노가 있는 것이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물론 뭐 필리핀에도 있고 뭐 미얀마도 있고 하지만 그 게임이 되잖아요. 그 규모가 또 필리핀은 또 갈 수가 없어요. 북한의 외교 관계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갈 예. 수가 없고 말레이시아는 대사관이 있거든요. 그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요건을 소지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자기가 관광을 즐길 수 있고 카지노를 좀 즐길 수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고 물론 거기에 뭐 여성이 하나 뭐 있다고 하는데 하도 여성 편력은 많다 보니까 뭐 꼭 여성 때문에 갔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죽인 목적에 최근에 일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의 그 지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인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김정남이가. 예. 그리고 많이 확보하고 있고 김정남의 생활 자금을 대준 것도 일본 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나도 이제는 북한을 떠나고 싶다. 이제 살인 위협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위협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국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무국적자가 돼버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해외 나갈 때 우리가 항상 어느 요건을 가지고 나갈까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죽으면서 밝혀진 요건이 북한 요건입니다. 예. 북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북한이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북한의 가짜 요건을 가짜 요건이라고 하면 가짜 요건을 만들 바에는 북한 요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다른 요건을 돈 주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왜 북한 요건을 만들어요? 그런데 북한 요건을 만들었다는 건 그건 중국 대사관에서 계속 북한 요건을 만들어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북한의 관리나 감시망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망명하는 것, 북한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런 일 때문에 혹시 말레이시아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암살당해서 물론 추정이겠지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태영호 공사도 오고 고위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에 하나 김정남이가 미국이라든가 제3국이라든가 뭐 한국에는 오지 않겠지만 이런 데 갔을 때 그 파국적 그 효과 엄청난 겁니다. 김정은이한테 그 돌아갈 수 있는 그 이제 뭐죠? 그 최고 졸음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훼손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태영호 공사가 온 것만 해도 최고위층이 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얼른 집중하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김정남이 미국에 망명했다. 아니면 제3국에 망명해서 언론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김정은에 대한 입지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레이시아를 간 또 하나의 이유를 추정을 해보면은요. 북한이 유인을 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아, 유인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남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돈을 어떠한 형식으로 준다고 했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접신하자. 왜냐하면은 마카오는 지금 중국령이고 중국이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정남을 제거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예. 다른 방법으로 유인을 해서 제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네. 고도의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진 시나리오 하에 벌어진 일이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 일부 동의를 하는 것이 예. 아까 그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회 정보위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정남을 죽이는 것은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였다. 즉 오더 내려놓고 명령을 내려놓고 그것은 변함이 없었다. 아하. 그래서 어떤 그 김정남을 죽이는 저는 지속적으로 김정남을 죽이는 공작을 계속 해왔다가 예. 이제야 그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죠. 분명히 우리 저 국회의원, 그 정보위 의원이 스탠딩 오더였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공작을 펼쳐서 중국에 있으면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공안이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 공작원이
김정남을 살해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외교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바깥쪽으로 유인을 해서 중국에게도 어떤 그 외교관계 손상이 안 가는 상태에서 또 경호도 상대적으로 아주 축소된 상황에서 죽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국회 정보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정남이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에 대한 응징 명령을 취소를 해달라, 나와 내 가족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곧 김정남은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김정남은 과거에도 이 공항에 혼자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됐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2012년 베이징 공항에서 김정남을 목격한 이 박승준 전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이 있는데요. 이 목격담 들어보실까요? 마카오로 가는 게이트인데 그 앞을 지나다가 처음에 확신이 잘 안 들었는데 물었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아주 공손하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군요. 보호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어서 아니 이렇게 혼자 다니느냐 그랬더니 네 늘 그저 이렇게 혼자 다니죠. 진한 갈색 가방을 하나 끼고 있습니다. 제법 두툼한 가방인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게 들었는지 이렇게 꼭 끼고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두리번 하는. 네,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이 베이징 공항에서도 수행비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가방을 들고 있었던 모습을 지금 포착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자, 강 교수님, 이번에도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뭐 김정남이를 뭐 경호하면서 이렇게 다니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호할 필요를 느끼질 않습니다. 김정남의 신변을 경호한다는 자지 신변이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경호하는 것이 있고 감시 차원에서 경호하는 것이 있는데 감시한다면 외곽에서 보이지 않게 외곽에서 계속 감시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왜? 김정남이가 김정일의 아들인데 감시도 안 하고 가만히 방치해놔둘 김정은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신변 측근 접근 경호를 하고 완전히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을 뿐만 아니고 그냥 김정남이 그 자체가 김정은이한테 뭐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의 지금 자리를 탐내 가지고 뭐 북한에 김정남이 세력이 있어 가지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경호해 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기 뭐 형이 이복 형이라고 해 가지고 경호해 줄 리는 만무하고 또 어떤 위치에 없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전혀 없어요. 북한에 있는 권력 서열이 전혀 없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여행객도 아니고 북한에서 떠나가서 추방당해서 북한 자기 고향도 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호한다는 것도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호보다도 감시는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경호가 아닌 감시에 방점을 둔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살상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암살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독침과 독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전등형, 만년필형, 이 볼펜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전등형 이 독총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손전등이지만 안전장치를 빼고 발사 버튼을 누르면 독극물이 10m까지 발사된다고 합니다. 만년필형 그리고 볼펜형 독침 역시 뚜껑을 오른쪽으로 5번 돌리면요 10mg만 주입돼도 즉사를 하는 강력한 독극물이 발사된다고 합니다. 신은균 대표님, 작지만 아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무기들이네요. 네, 저 속에는 이제 브롬화 네오스티그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데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계통으로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볼펜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윤슬기 앵커께서 5번 돌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전장치죠. 괜히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볼펜 누르다 쑥 나오면 안 되니까 뭔가 어떤 일을 저질러야 될 때 안전장치를 푸는 행위가 이것을 5번 돌리는 것이죠. 왜냐? 만약에 누군가에게 지금 발각이 되었어요. 어떤 그 검색을 당합니다. 볼펜이 나왔어요. 볼펜 한번 보자. 근데 이것을 갖다가 5번이나 돌리지는 않습니다. 1번, 2번 돌려보고 말죠. 근데
5번이나 돌린다. 예. 아마 이 볼펜을 5번이나 돌립니까? 안 돌리죠. 한 번 정도 돌려보고 볼펜 심이 나오고 하면 볼펜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번 돌리면 볼펜 심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5번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심은 사라지고 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침에는 이제 잉크가 아닌 브로마 네오스티그민이라고 하는 그 약품이 들어있고 우리 이제 이렇게 돌리는 볼펜이 있고 누르는 볼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르는 볼펜 그 스타일이 바로 누르면은 침이 발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손전등을 보여주셨는데 저게 이제 중국 공안에 쓰고 있는 중국 공안용 손전등하고 모델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뭐 중국에서 그 중국 제가 워낙 많이 유통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공안용 손전등과 똑같은데 그 손잡이를 이제 이렇게 뭐 온오프 시키는 손잡이를 누르면은 그것이 예. 발사가 되는데 무려 한 10m 정도가 침이 날아가요. 그리고 저 볼펜도 예. 어느 정도로 저 조그만 볼펜이라 하더라도 저게 어느 정도로 많이 날아가냐면 카펫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안에 쓰는 카펫 그것도 뚫고 나갑니다. 그래요. 그 예.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뭐 겨울 같은 경우에 두꺼운 패딩이나 코트 같은 걸 걸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옷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의 피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카펫 정도는 그냥 뚫고 지나가서 어디에 박힐 정도로 예. 아주 그 탄성이 좋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 그 침을 한 방 맞게 되면 뜨끔하는 순간에 근육이 마비가 되고 심장이 정지돼 버리는 순간적으로 예. 그런 약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김정남을 암살하고 시체로 발견된 북한 여간첩 용의자의 얼굴 사진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이 공개를 한 용의자의 얼굴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CCTV에 포착이 된 사진은 전신 사진으로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져서 자세한 얼굴 이목구비는 저희들이 잘 구별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지금 고해상도의 화질이 선명한 사진이 지금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신 박사님, 이 보시기에요. 화장도 조금 한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호리호리한 젊은 여성이네요. 예. 누가 가서 이렇게 말을 걸더라도 공항에서 만난 여행객이라고 생각하지 저 뒤에 저렇게 무서운 모습이 숨겨질 저 있으리라고는 그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뭐 훈련으로서 단련됐다고 생각하지 힘으로 완력으로 이렇게 제압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 과정에 그 말레이시아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어떻게 됐냐 다가와서 말을 걸고 뭐 이렇게 힘으로 제압했다기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기습해서 김정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게 아닙니다. 공항에 있는 그런 의료원까지 가서 설명을 했는데 예. 이제 그게 독이 퍼졌는지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그래서 이송 중에 사망한 거로 돼 있는데 완력으로 제거하진 않은 것 같고 그런 요인은 그런 작전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아마 이번에 투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 여성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호리호리하지 않습니까? 미인형으로 예, 미인형이 보여요. 호리호리해요. 그런데 어깨가 굉장히 넓다는 거 못 느끼시겠어요? 저게 지금 저 옷이 뭔가 어떤 어깨 심이 있는 그런 그 자켓이 아니고 그냥 티셔츠예요. 그럼 어깨선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옷인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깨가 넓다. 그것은 그 공작원이 굉장히 예.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 운동을 해야 어깨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빨간색으로 추정되는 지금 립스틱을 발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일견, 여성스러운 모습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세히 따져보니까 어깨가 굉장히 딱 벌어져 있고 뭔가 육체적으로 단련이 많이 된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예. 봤을 때 혹시 트랜스젠더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 게 워낙 어깨가 넓어 보이더라고요. 아까 그 사진에서도. 젊은 교수님 어떻게 여성이 보세요? 예, 제가 봐서 이제 젊은 여성은 아니고 20대 중반이니까 충분히 훈련을 받은 여성으로 보여집니다. 예. 젊은 여성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뭐 체격이 커서 뭐 20대 초반이 아니고 지금 보면 20대 중반이 훨씬 좀 넘어 보이는데 그만큼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19살, 18, 19살에 뽑아가지고 5, 6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키자마자 바로 투입시키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고 예. 또다시 한 2, 3년 동안 과정을 거치고 교육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저 나이 때 되면 한 20대 중반을 훨씬 좀 넘어서지 않았냐. 그만큼 훈련이 잘 된 여성들을 파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 박사님, 그러니까요. 김정남 암살이라는 것은 북한에서도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였을 텐데요. 아무나 보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서 작전 목적에 있었겠죠. 힘으로 제압하거나 아니면 총으로 쏘거나 이 사람은 주위 환경을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서 갑자기 독극물로 하는데 아주 적합한 요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드는데 저분도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예. 있었을 텐데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도 제거되거나 자살해야 되는
그런 삶이 21세기에도 벌어진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훈련받은 사람들의 정신적 상태거든요. 자기가 죽어서 당과 수령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그렇게 아니라 자기는 영웅이 되고 후세에 길이 남는다. 이런 걸 계속 세뇌받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IS가 자살폭탄 공격하는 게 왜 합니까? 자살폭탄하게 되면 그 가족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자살함으로 해서 북한에 남아져 있는 가족들이 영웅 대접을 받는 거죠. 만에 하나 저기서 살아나서 김현희처럼 고백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아주 변절자의 가족을 해서 영원히 정치범죄에서 살아날 수 못하는 그런 처형에 빠진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그 독침으로 죽였다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제 헝겊으로 이렇게 덮었다. 뭐 스프레이를 뿌렸다 말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헝겊으로 덮었다. 또 스프레이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프레이를 뿌렸다.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독침을 찔렀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정설이 헝겊으로 덮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헝겊으로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 호흡기 속에 들어가는 뭔가 약품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포스겐, 시안화물 뭐 이런 그 마취제 아주 독성이 강한 마취제인데 그것을 호흡하게끔 만들어서 그냥 이제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김정남이 저기서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공항 안내 카운터에 갔어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숨을 못 쉬겠다 해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속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독침, 우리가 뭐 독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독침보다는 다른 어떤 그 수단에 의해서 죽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 박사님,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왜 피살 장소를 공항을 선택을 했을까요? 인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용한 으슥한 밤 이렇게 골목길 이런 데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공항의 그 번잡성을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공항은 어떻습니까? 해외 출국하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남일에 관심을 별로 안 둡니다. 그런 와중에서 김정남에게 접근해서 김정남만 해치우고 빠져나가기도 좋고요. 그런 측면을 활용했을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북한이 정말 정교하게 기획한 거라면은 몇 번의 기회를 엿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 타이밍을 못 잡고 마지막 순간에서는 어떻게든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강 교수님, 지금 북한 당국에서는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조만간 부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시신을 놓고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일종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여성, 겉으로는 베트남 국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사실 속사정을 알고 보면 북한의 여성 공작원일 가능성이 거의 99.9% 아닙니까?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제가 봐서는 지금 김정남이가 가지고 있던 요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정남이 소지하고 있던 요건이 바로 북한 국적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요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기 국민이 여행을 갔다 하든 공무로 갔다가 죽었는데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니까 돌려달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시체가 빨리 북한으로 가야 이 모든 언론이 그나마도 이제 조금 이따 잠잠해질 겁니다. 계속 쿠알라룸푸르에 이제 그 사체실에 가 있게, 병원에 사체실에 가 있게 되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두각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하루빨리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부검하지 말고 데려가겠다고 할 거고, 또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기 공항에서, 자기 국가 공항에서 테러당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냥 보내게 되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입장이 곤란해지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건 규명을 할 때까지는 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건 규명이 끝난 다음에는 돌려줄 것 같은데, 사건 규명에 어떻게 죽었는지, 부검이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닙니까? 자, 그럼 독극물에 의해서 죽었다고 해도 그게 북한 수행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으면 시체는 돌려줘야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김정남 시신을 갖다가 확보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서 뭐 장례 절차 해주면서 이거 사실은 한국 정부가 죽였다, 이렇게 역공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공세를 한다고요? 그렇죠. 한국이 죽였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기 폭파가 북한의 공작이라는 것은 김현희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증언을 통해서 확보한 거지,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공세적인 태도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협조를 말레이시아 정부하고 긴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 국제법적으로 이
난민 협약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못 돌려보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시신에 대해서는 그런 조약이 없어요.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 형사법을 최대한 적용해가지고 속지주의, 네. 말레이시아에서 범죄가 벌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협조를 하면서 북한에게 시신을 가능한 한 늦게 보내고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외교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이 현재 있는 취재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병원, 그러니까 김정남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이 말레이시아 병원 앞에요. 북한 대사관 차량들이 나타나서 이 병원 앞에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 보시는 이 독일 차량이 바로 이 북한 대사관의 차량인데요. 저 북한 대사관의 차량이 김정남의 시신이 안치된 말레이시아 병원에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신 인도 여부를 병원 측과 협의하기 위해서 이 대사관에서 이 병원으로 급파를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말레이시아 당국을 향한 압박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시신을 빨리 내놓으시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신 대표님? 지금 이제 저 쿠알라룸푸르 병원에 부검을 이제 하러 들어갔고 지금 부검 중인지 안 중인지는 아직 그 병원에서 발표가 없어요. 예. 없는데 저 지금 아우디 승용차 외에도 여러 대의 그 북한 대사관 승용차가 지금 여러 대가 왔답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사관 전체가 나서서 빨리 시신을 가져가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그 경찰 당국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예. 그리고 취재진이 접근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지금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방금 강 교수님 말씀을 하셨듯이 저 시신을 빨리 돌려주는 것은 북한에게 이롭지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된 예. 상황이거든요. 반드시 그 김정남이 그동안의 북한의 저질렀던 수법에 의해서 비슷한 수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밝혀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되고 또 지금 저 여자 공작원들 시신도 확보를 해서 DNA 분석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과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네, 아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예.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북한이 아무리 돌려달라고 해도 가족이 돌려달라면 가족이 우선권이거든요. 그러면 얘기는- 김한솔이가 예. 아들이 있잖아요. 예. 아들이 마카오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카오로 돌려달라면 보내줘야 돼요. 근데 뭐 비용 문제라든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 아들이 와가지고 난 우리 아버지인데 마카오에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우리 가족한테 돌려달라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김한솔이 생모가 나서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봐서는 나설 수가 없고요. 지금 그들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설 수가 없고 만약의 예. 경우 나서게 되면 제2의 타격이 이제 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나설 것 같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말레이시아 정부가 시체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이 최고 공작을 다 해가지고 빨리라도 하루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지금 그 김정남이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 이 사건을 무마시키고 덮기 위해서 자기 본국으로 소환해달라는 것을 아마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와 북한 정부와 관계가 상당히 좋다는데 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 문제도 정말 이번 사태에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